파이프렉 내부에서 배관의 기본 배치 그림입니다. 파이프렉이 단일단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중앙에 유틸리티 배관을 배치를 하고 양쪽 끝으로 프로세스 배관을 설치를 합니다. 파이핑 레이아웃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큰 배관은 바깥쪽, 작은 배관은 안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파이프렉이 2단 이상의 구조에서는 프로세스 배관은 하부에, 유틸리티 배관은 상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미 앞에서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프로세스는 이제 비교적 진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배치해서 추진거리가 짧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 아니라면 큰 배관은 바깥쪽, 작은 배관은 안쪽으로 배치해 줍니다. 그래서 그림 21을 보시면 중앙에 워크웨이가 있는데 단일단의 파이프렉 안에서는 워크웨이까지 설치하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가뜩이나 좁은 파이프렉에 사람 통행로까지 설치하기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발주처가 요구하면 이렇게 단을 높여서 보다 공간적인 효율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파이프렉 배관 지지면에 설치하면 그만큼 그 배관이 지나는 공간이 죽는 겁니다. 좌측에는 플레어 파이핑이 있습니다. 플레어 파이핑.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어 파이핑은 익스펜션 루프 시에 플랫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배관들과 다른 높이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림 22는 두 단으로 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수가 두 개라도 공간적인 이득을 보려면 워크웨이는 위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단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유 공간에 플랫폼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단수가 적으면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배관 설계에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오는 결과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파이핑 레이아웃은 체계적인 교육이 없고 상당 부분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 변경도 잦은 편이라 생각되고요. 여기서는 각각의 케이스를 눈으로 익히시고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기억했다가 여러 방면에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펜션 루프 그림입니다. 파이프렉에서 파이핑 레이아웃의 기본은 큰 배관 바깥쪽, 작은 배관 중심 쪽,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지지 하중에 따라 기둥 쪽으로 무겁게 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제 가능한 한 익스펜션 루프가 필요한 배관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좀 시켜주고 그림 23처럼 지금 한꺼번에 루프를 구성한다면 공간적인 이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24는 익스펜션 루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도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반대쪽으로 돌고 있죠. 그래서 익스펜션 루프의 폭은 미니멈 이제 6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D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6D를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계해주고 응력 해석팀이 해석해주는 결과를 보고 이 루프의 폭이나 길이를 좀 수정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 25와 26은 같은 45도 진입이지만 파이프렉의 진행 방향의 배관을 막는 것과 막지 않는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현업에서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파이프렉 내부로 사선 배관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림 26처럼 파이프렉의 진행 방향으로 45도 사선 배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상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림 25처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초기 설계에는 그림 26처럼 이렇게 진행 방향, 배관들이 이렇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의 사선 배관으로 맞춰주는 게 좀 더 주변 배관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진행 방향으로의 배관들을 공간을 침범하거나 좀 길을 가로막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파이프렉 내부에서 L 형태로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그림 26처럼 플랫턴을 할 수도 있고 그림 27처럼 단차를 주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플랫턴을 하게 되면 다른 배관들의 길을 막게 되므로 이런 경우는 배관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오프사이트 같은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배관을 가지런하게 그룹핑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 그러면 서로 길을 방해하겠죠. 요 끝에 있는 배관과 요 끝에 있는 배관, 요 좌측 끝과 우측 끝에 있는 배관이 가다가 서로 진행 방향에서 길이 순서가 바뀌게 된다면 어떤 배관 하나는 못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제일 큰 배관이 쭉 가서 이쪽 끝까지 가버린다면 나머지 배관들은 이 좌측으로 진행을 못 하겠죠. 그래서 플랫턴을 할 때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다 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27은 주 설계 지역, 그러니까 에어리어 내부에서 설계되는 케이스로 경제적이지는 못하지만 왜냐면 엘보가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만 썼는데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단차가 바뀌니까. 그래서 경제적이지는 못하지만 배관의 출입이 복잡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차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그림 26은 배관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을 때 좌측부터의 순서가 이제 우측부터의 순서로 이제 바뀌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 그 다음 좀 덜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좀 색깔로 얘기하자면 빨간색, 녹색, 그 다음에 여기 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좌우의 어떤 그 미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순서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림 27에서는 이제 그 배관의 순서가 바뀌어도 서로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T형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렉에서는 반드시 단차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28에서는 스트럭처가 단차가 있어서 배열이 굉장히 잘 된 모습이지만 그림 29는 스트럭처에 단차가 없다 보니 배관이 위로 한번 떴다가 지금 요 포인트죠? 위로 한번 떴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간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떴다가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여기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한번 떴다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 그림 29 같은 경우는 리뱀핑을 이제 여러 번 했던 플랜트였기 때문에 최초의 설계는 아마 T 형태로 연결되는 스트럭처가 아니었다가 추후에 그 리뱀핑을 하면서 연결돼서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리뱀핑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있는 공장에 증설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뭔가 더 용량을 키우거나 그럴 때 이제 추가 설계를 하는 걸 리뱀핑이라고 합니다. 수동 조작이 필요한 밸브는 액세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파이프렉 위에 얹어진 경우도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파이프렉은 메인테넌스를 할 때 각 단별로 모두 액세서블한 스페이스로 봅니다. 근데 계단이 없고 플랫폼이 없다고 해도 비계를 쌓고 올라가서 배관을 밟아가면서 액세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렉 내부의 밸브들은 딱히 액세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밸브의 매니폴드 시스템과 같이 여러 가지의 밸브를 구성하거나 PSV와 같이 별도의 발판 메인터넌스가 필요한 경우는 보다 쉽게 액세스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플랫폼을 구성을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발주처가 파이프렉 전체 경로에 대한 플랫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파이프렉의 밸브들은 플랫폼에 인접하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은 파이프렉의 최상부는 파이프렉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파이프렉 내부의 중간단에서는 배관의 공간을 넓게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이나 끝쪽으로 사람 한 명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으로 짜고 최소 폭은 800mm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기준은 이제 190cm의 키에 어깨폭 한 50cm 정도 가진 사람도 통행 시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이상적인 넓이이며 어떤 배관 엔지니어도 해당 기준에 이견을 비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가장 이상적인 넓이는 아무래도 한 1.5m 정도가 되겠지만 설계상으로는 800mm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장 좁게 짰을 때 그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30은 파이프렉의 플랫폼을 구성한 모습입니다. 파이프렉의 측면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오거나 사다리를 통해 올라오게끔 구성을 하고 측면 진입 시에 배관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단차를 다르게 만들어서 중앙 통로에 다시 계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에서 통행로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지금 스팀 트레이싱 매니폴드의 밸브들이 플랫폼에 인접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유틸리티의 파이프들도 파이프렉 방향으로 진행 방향으로 한 번 더 꺾어서 플랫폼에 인접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션 박스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그 익스펜션 루프를 참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익스펜션 루프 중에 블로우다운이나 플레어 파이핑은 노 포켓 조건이므로 플랫턴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다른 배관들을 그룹핑을 하려면 응력 해석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다른 배관들의 디스플레이스먼트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응력 해석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3D 모델링 상에서는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표기하여 서로 간에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블로우다운이나 플레어 파이핑은 플랫턴이 강제되지만 스팀 서플라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플랫턴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팀 서플라이 파이프는 내부에 응축수가 생기기 때문에 배관의 상승이 이루어지거나 진행거리가 일정 이상일 때마다 별도의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드립렉이라고 합니다. 드립포트, 드립렉, 부츠렉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구조를 피하고 경제성을 가지게 하려면 플랫턴이 보다 효율적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스팀 파이핑에서 익스펜션 루프가 단차가 있는 경우 스팀 트랩 연결을 보여줍니다. 상승 배관 전, 여기 지금 상승되는 부분의 전단에 이렇게 드립렉에서 스팀 트랩으로 응축수를 보낸 뒤에 다시 컨덴세이트 파이핑으로 회수시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립렉
뭐 드립포트 부츠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뭐냐.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스팀 파이핑의 이제 드립 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배관의 진행 중에 생기는 웅축수를 여기에 모아서 측면을 통해서 스팀 트랩으로 연결해서 보내주고, 드립렉 하부에는 쌓이는 스케일 같은 것들을 드레인으로 배출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스팀 트랩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관거리가 가이드가 있는 경우는 30m 내외, 60m 내외 이렇게 그 가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상승 배관 직전 혹은 단차가 있는 익스펜션 루프의 앞쪽에 설치하므로 드립포트가 필요한 곳에 스팀 트랩이 달리는 시스템상 P&ID 표기가 없는 곳에도 여러 군데 스팀 트랩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드립포트는 메인 파이프의 바닥면에서 스팀 트랩으로 진행되는 밸브와 드레인의 캡 용접부까지 길이에 대한 인스트럭션을 작성을 하여 전체 프로젝트상의 길이가 동일하게 되도록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속하면 드립포트의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게 나오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고, 캡 엔드부에 설치되는 밸브의 그 엔드 부분, 그러니까 요 엔드 부분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스팀 파이프의 BOP를 일관적이게 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